한국이라는 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관광객 보내는 걸 중단하면 명동부터 무너져요. 중국인들이 안 가면 누가 거기서 쇼핑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연안방어나 잘한 게 좋겠어요.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경제 규모로는 여전히 우리보다 작지 않습니까? 무리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야죠. 리우 부부장님, 중국은 아직도 협박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시는군요. 명동이 무너진다고요? 웃기네요. 요즘 명동에선 중국말보다 프랑스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이토 고문님, 분수를 지키라고요? 네, 그럼요. 그 분수 하나 지키다. 지금 우리가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여기는 스위스 다보스 2024 신경제 안보 포럼.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렌 크로포드입니다. 국제경제안보 전문 칼럼니스트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제조업 기지, 거기다 아시아 패권까지 잡고 있으니까요. 한국요? 그냥 미국 우산 아래서 잘 자란 모범생 정도로만 봤죠. 삼성이니 LG니 하는 기업들도 결국 일본 기술 베껴서 만든 거 아니냐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 다보스 포럼에서 제가 본 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경제안보 포럼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상무부 부부장 리우 거팡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데 완전히 기세등등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관광객 보내는 걸 중단하면 명동부터 무너져요. 중국인들이 안 가면 누가 거기서 쇼핑하겠습니까?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죠. 우리 히토류 없으면 조립도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포럼장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일본 통상고문 사이토 히로시도 거들고 나섰죠. 맞습니다. 한국은 연안 방어나 잘한 게 좋겠어요.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경제 규모로는 여전히 우리보다 작지 않습니까? 무리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야죠. 저도 피식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저 과대평가된 나라 역시 우려대로군이라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부 전략국장 김태훈이라고 명찰에 써 있더라고요. 이 사람 인상이 참 특이했어요. 말하기 전부터 뭔가 준비된 느낌이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차분한데 왠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리우 거팡은 코웃음을 치며 반복했어요. 명동이 중국 관광객으로 먹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안 가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훈이 천천히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어요. 그런데 첫 화면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실시간 명동 상권 분석 데이터가 떡하니 나온 거예요. 명동 말씀이시군요. 현재 명동에 가장 많은 외국 자본이 몰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 관광객 비중은 전체의 23%에 불과해요. 나머지 77%는 유럽, 동남아, 미국 바이어들이죠. 화면에 정말 상세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루이비통, 샤넬, 구찌 같은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명동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유럽 패션 바이어들이 명동에서 체결한 계약 규모가 중국 관광객 소비의 3배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없어도 명동은 오히려 더 고급화되고 있어요. 리우 거팡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도 히토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공급 중단하면 당장 반도체 공장이 멈춰요. 아, 히토류 말씀이시군요. 이미 미국 마운틴 패스, 호주 라이나스, 아프리카 스텔렌보스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다변화 완료됐어요. 이때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완전히 멈췄어요. 잠깐 대체 공급망이 진짜 구축됐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태훈의 폭탄 발언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중국은 아직도 협박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시는군요. 2010년 일본한테 히토류 수출 중단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이거 제대로 한 방 먹였네요.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 카드 쓴 거 다들 기억하거든요. 포럼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한국의 도시광산 프로젝트 아시나요? 폐전자제품에서 히토류 추출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 기준 국내 필요량의 54%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화면에 정말 신기한 영상이 나왔어요. 삼성, LG 공장에서 나오는 폐제품들이 완전히 새로운 히토류로 재탄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거 진짜 SF 영화 같았어요. 그래도 당장 필요한 원재료는 여전히 우리 걸 써야 하잖습니까? 당장이라고 하시니까 말인데요. 현재 한국의 히토류 비축량이 2년 6개월치입니다. 중국이 내일 당장 공급 중단해도 우리 공장은 정상 가동돼요. 이때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 윌리엄 맥커시가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도 완전 진지한 표정이더라고요. 한국은 준비된 동맹국입니다. 그들의 선제적 대응이 지금 미국의 공급망 안보까지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죠. 잠깐, 미국 관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한국을 지지하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 정도로만 언급하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미국 도움만으로는 아니에요. 지난 5년간 연구개발에만 GDP의 4.8%를 투자했거든요. 세계 1위 수준이죠. 포럼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처음엔 한국을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노트에 급하게 메모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이 이 정도였다고. 리우 거팡이 점점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자신의 주장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태훈의 마지막 한 방이 정말 강렬했어요. 협박은 일시적이지만 신뢰는 영구적입니다. 한국은 신뢰로 승부하는 나라예요. 리우 거팡은 분명히 당황했지만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 상무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거든요.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는 걸 못 견디는 성격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죠. 세계는 우리 히토류 없이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87%가 중국에서 나와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면 당장 내일부터 공장 문 닫아야 합니다. 오, 이거 완전 협박 모드로 들어갔네요. 포럼장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어요. 솔직히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정말 무서운 카드거든요. 전 세계가 이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김태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폴더를 열더라고요. 뭔가 준비된 느낌이 확확 났어요. 87%라고 하셨군요. 맞습니다. 채굴량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3년 전부터 준비한 히토류 무력화 전략입니다. 화면에 정말 놀라운 자료가 펼쳐졌어요. 히토류 탈중국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체계적인 전략이 쫙 나온 거예요. 이거 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째, 도시광산입니다. 폐전자제품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나오는 폐제품만으로도 연간 필요량의 47%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실제 공장 영상이 나왔어요. 폐스마트폰들이 들어가서 순수한 히토류가 나오는 과정이었는데 이거 진짜 마법 같았어요. 쓰레기가 금덩어리로 변하는 느낌이랄까요? 둘째, 해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호주 라이나스 코퍼레이션과 15년 장기 계약, 미국 MP 머티리얼즈와 10년 계약 체결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광산에도 직접 투자했고요. 리우 거팡이 살짝 초조해하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서서히 무력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격 경쟁력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우리가 톤당 3만 달러에 파는데 호주는 5만 달러예요. 결국 경제성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가격만 따지시는군요. 공급 안정성은 고려 안 하시고요. 2010년 일본한테 하신 것처럼 2019년 미국한테 하신 것처럼 또 수출 중단하시면 어떻게 하죠? 이거 완전 팩트 폭격이네요. 중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히토류를 무기화한 전례를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포럼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는 장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톤당 2만 달러 더 비싸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선택하는 게 기업의 생존 전략이에요. 윌리엄 맥커시가 다시 한번 끼어들었어요. 한국의 전략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프렌드 쇼어링, 니어 쇼어링을 통한 공급망 리질리언스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글로벌 트렌드예요. 리우 거팡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완전히 흥분한 상태더라고요. 당장 필요한 원재료는 여전히 중국산입니다. 내일 당장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축분도 언젠간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태훈의 다음 대답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내일 당장이라고 하시니까 말인데요. 현재 한국의 히토류 비축량이 정확히 2년 6개월 17일치입니다. 그 사이에 대체 공급망이 완전히 안정화되겠죠. 와, 2년 6개월 17일이라니. 하루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뒀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게다가 베트남 동북부 광산 개발도 내년이면 완료됩니다. 그린란드 크바네필드 프로젝트도 3년 내 상용화 예정이고요. 중국 없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유럽연합 통상위원이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유럽연합도 한국과 동일한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 체제를 견제하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대세가 기울었어요. 유럽까지 한국 편을 드니까 리우거팡이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재활용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원광석 없이는 결국 막다른 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광석도 확보했어요. 캐나다 퀘벡주 광산에 12억 달러 투자했고 몽골 타반톨고이 광산 지분도 30% 확보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중국에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히토류 재활용 기술을 개방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와 기술 공유 협정도 체결했고요. 이거 완전 반전이었어요. 중국이 독점으로 세계를 협박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 공유로 연대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진짜 글로벌 리더인지 확실해졌죠.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글로벌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독점이 아닌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리우거팡은 완전히 말이 막혔어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완전히 무력화됐거든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중국의 히토류 패권 시대 종료라고 말이에요. 사이토 히로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넘버원 파트너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표정 보니까 조금 초조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미국 후원 덕분 아닙니까?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겪은 것처럼 그 후원이 끊어지면 금세 무너질 겁니다. 미일 동맹은 70년 역사인데 한미 동맹은 고작 70년이잖아요. 잠깐 둘 다 70년인데 뭔 소리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포럼장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아시아 동맹국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윌리엄 매커시의 대답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반도체법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으로 미국의 경제안보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순수한 능력 인정이에요. 와, 기술력으로 파트너가 됐다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우방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EV 극자외선 노광 공정.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상용화했습니다. 3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 가능한 나라는 대만과 한국뿐이에요. 일본은 아직 5나노 수준이고요. 어머,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언급되다니. 사이토 히로시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 관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을 앞세우는 건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미국 지원만으로는 아닙니다. 자체 연구개발과 혁신의 결과죠. 정부와 기업이 합쳐서 연간 110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110조 원이라니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왔어요. 김태훈이 비교 자료를 띄우니까 진짜 놀랐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이 4.81%입니다. 이스라엘 4.35%, 미국 3.45%, 일본 3.26%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세계 1위죠. 와, 진짜 세계 1위라니. 한국이 이렇게 연구 개발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사이토 히로시가 급하게 반박해봤어요. 투자액이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과학이나 원천 기술은 여전히 일본이 우위에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 수만 봐도 그렇고요. 죄송하지만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야죠.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현재 기술 경쟁력 때문입니다. 매커시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170억 달러, 하이닉스가 뉴욕에 38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업 투자 규모와 비교해보세요. 시장이 능력을 증명하고 있어요. 리우 거팡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그래도 제조업 기반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고작 5천만 인구의 땅도 작잖아요. 규모의 경제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한국의 1인당 제조업 생산성이 중국의 7.3배예요. 좁은 땅에서 세계 최고 효율을 뽑아내고 있죠. 김태훈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반도체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 63%, 디스플레이 46%, 배터리 38%, 조선 42%입니다. 작은 나라 맞나요? 사이토 히로시가 마지막 발악을 해봤어요. 핵심 소재나 부품은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을 겁니다. 플로린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같은 거 말이에요.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3년 만에 완전 국산화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에 역수출하고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죠. 어머, 이거 완전 반전이네요. 일본이 한국 죽이려고 수출 규제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해진 거였어요. 한국의 대응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3년 만에 핵심 소재 자립화를 이뤄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이게 바로 혁신 DNA죠. 김태훈이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분야를 예로 들어보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까지 모든 핵심 소재를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완전한 수직, 통합 체계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원천 기술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장악한 나라거든요. 저는 노트에 계속 메모했어요. 한국의 수직 통합 체계,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구나. 미국과의 관계도 일방적 지원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을 열어줍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공급망 리질리언스를 강화시켜주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관계죠. 리우 거팡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미국 중심의 진영 논리 아닙니까? 중국은 누구와도 윈윈할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진영을 나누려고 하죠? 윈윈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왜 히토리로 협박하시고 호주 석탄 수입 금지하시고 리투아니아 농산물 수입 중단하시는 건가요? 이게 윈윈인가요? 완전히 팩트로 때려 박았네요. 중국이 경제 보복한 사례들을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포럼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죠.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나 과거 인연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기술력과 신뢰성, 이 두 가지가 21세기 동맹의 핵심이었던 거죠. 리우 거팡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아무래도 반도체나 히토류 이야기에서는 계속 밀리니까 자신 있는 분야로 옮기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중국의 최신 무기, 이커머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소비자 시장 이야기를 해보죠. 테무와 쉬인이 지금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우리 앞에서는 한 수 접어야 해요. 오, 이거는 확실히 중국이 강한 분야였어요. 테무 광고 요즘 진짜 어디서나 보잖아요. 쇼핑 라이크 어 빌리어네어 이런 식으로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거든요. 테무 다운로드 수가 아마존을 넘어섰고 쉬인은 패스트 패션 분야에서 자라 H&M을 완전히 제쳤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진짜 실력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세는 정말 무섭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종류도 엄청 많고 말이에요. 그런데 김태훈이 또 조용히 자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분야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테무와 쉬인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다운로드 수는 많죠. 그런데
고객 만족도는 어떤가요? 김태훈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는데 이번엔 미국 소비자 리서치 데이터였어요. 테무의 환불 요청률이 27%입니다. 쉬인은 31%고요. 반면 한국 중소기업 플랫폼들의 평균 환불률은 4.2%예요. 어머, 환불률이 27%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명 중 3명이 물건 받고 환불해달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건 초기 성장통일 뿐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보면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가격 경쟁력이요? 미국 소비자보호청 조사 결과를 보시죠. 테무 제품의 18%가 위생 기준 미달이었어요. 쉬인 의류의 23%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고요. 와, 이거 완전 충격적인 데이터네요. 싸다고 샀는데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포럼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반면 한국 중소기업들이 만든 K스타일 마켓 앱은 어떨까요? 환불률 4%, 품질 만족도 94%, 배송 속도는 평균 1.3일입니다. 미국 소비자단체 대표가 갑자기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최근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여성층에서는 쉬인보다 K스타일 마켓을 더 선호하는 추세예요. 어머, 이거 완전 반전이네요. 중국이 자랑하던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한국이 역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 제품들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품질이 확실하거든요.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어서 결국 더 경제적이에요. 게다가 디자인도 훨씬 세련됐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치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만들어서 신뢰를 쌓는 거죠. 리우 거팡이 다시 반박해봤어요. 그래도 시장 규모로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테무 거래액이 연간 400억 달러인데 한국은 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에요. 거래액만 보시는군요. 순이익은 어떤가요? 테무는 적자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수익성은 마이너스예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수익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죠. 윌리엄 맥커시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실제로 미국 벤처 캐피털들이 요즘 가장 주목하는 게 한국의 D2C 브랜드들입니다. 올리브영, 무신사, 마켓컬리 같은 플랫폼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요. 김태훈이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을 보세요. 올리브영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포라, 울타뷰티까지 진출했어요. 중국 제품들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리피트 구매율이 85%를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한 번 써보면 계속 찾게 돼요.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개념 자체를 한국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제 미국 여성들도 10단계 스킨케어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리우 거팡이 점점 초조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물량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하루에 테무에서 처리하는 주문이 1000만 건이 넘어요. 물량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고객 서비스 품질을 보세요. 테무 고객센터 연결까지 평균 47분 걸리는데 한국 플랫폼들은 평균 2분입니다. 미국 소비자단체 대표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어요. 요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테무 룰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올지 모르니까 복권 사는 기분으로 주문한다는 뜻이에요. 반면 한국 쇼핑몰에서는 기대 이상이라는 리뷰가 많아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중국은 불확실성을 파는 거고 한국은 확실성을 파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더 현명해질수록 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윌리엄 맥커시가 마무리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품질과 신뢰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단기적 전략이지만 한국의 품질 혁신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에요. 저는 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커머스 전쟁도 결국 기술 전쟁과 똑같은 구조라는 걸 말이에요. 중국은 양으로 승부하고 한국은 질로 승부하는 거였죠. 포럼이 경제 이슈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 인권위원이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준비된 느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가치 기반 파트너십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 이거 갑자기 민감한 주제로 넘어갔네요. 리우 거팡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 중 하나거든요. 그건 우리 내정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간섭할 사안이 아니에요.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고 우리 법에 따라 처리되는 거죠. 그런데 김태훈이 또 조용히 자료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엔 어떤 카드를 준비했을까 싶었어요. 내정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한국에 망명한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어요? 화면에 갑자기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에 정착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의 인터뷰였거든요. 이거 완전 생생한 증언이었어요. 중국 당국은 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려 했어요. 제가 한 건 평화적 시위 참여뿐인데 말이죠. 한국 정부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리우 거팡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 사람은 법을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어떤 나라든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라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UN 인권이사회에서는 양심수로 분류했어요.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과 중국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유럽연합 인권위원이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어요. 중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에서 중국 공안의 비밀 활동이 발각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김태훈이 놀라운 자료를 공개했어요. 한국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차단했어요. 한국 땅에서는 어떤 나라도 자국민을 불법으로 추적할 수 없습니다. 와, 이거 진짜 국제적인 이슈네요. 중국이 자국 영토를 벗어나서까지 반체제 인사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중국에서는 카카오톡도 못 쓰고 유튜브도 못 보고 구글도 막혀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야 정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리우 거팡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도 자유가 있습니다. 위챗, 웨이보, 바이두가 있잖아요. 서구 플랫폼에 의존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정말 자유인가요? 정부가 허용한 플랫폼에서만 소통할 수 있다면 그건 통제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중국 앱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윌리엄 매커시가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했어요. 프리덤하우스 자유도 지수에서 한국은 83점, 중국은 9점입니다. 거의 10배 차이예요.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혁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태훈이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한국에는 현재 42개국에서 온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중국, 미얀마, 시리아, 아프가니스탄까지 다양해요. 우리는 이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권보호 정책은 유럽연합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해외에서도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장기적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죠. 리우 거팡이 다른 각도로 공격해봤어요. 한국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재벌 중심 사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개선해왔죠?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폐쇄적 사회에서 개방적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홍콩 망명 인사가 다시 증언했어요. 한국 정부는 저에게 취업 허가도 내주고 한국어 교육도 지원해줬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중국 정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독일 외교부 대표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유럽연합은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중시합니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더 깊은 협력을 원해요. 김태훈이 마무리했어요. 한국은 누구도 억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보호하죠. 이것이 진정한 국력이라고 생각해요. 21세기는 하드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억압이 아니라 매력 때문이에요. 리우 거팡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인권 문제는 중국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뢰와 가치가 진짜 국력이구나.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어요. 단순한 경제 대결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의 대결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리우 거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분야에서는 계속 밀리니까. 중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영역, 바로 제조업 규모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팩트로 이야기해보죠.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6%, 일본이 7%, 한국은 고작 3%예요. 규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숫자로는 중국이 압도적이었어요. 14억 인구의 엄청난 공장들, 거기다 정부가 밀어주는 제조업 정책까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김태훈이 또 차분하게 대응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28% 맞습니다. 그런데 그 28% 중에서 핵심 기술이 들어간 건 몇 퍼센트일까요?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대 아닌가요? 김태훈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는데 이번엔 글로벌 핵심 기술 점유율 데이터였어요. 한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 세계 2위, 디스플레이 기술 1위, 배터리 기술 1위, 조선 기술 1위입니다. 3% 규모로 이만큼 핵심 기술을 장악한 나라가 또 있나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데이터네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니. 효율성으로 치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결국 우리가 만든 부품 없이는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기초 소재까지 중국 의존도가 높을 텐데요. 2019년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를 완성했어요. 김태훈이 제시한 자료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율이 95%를 넘어섰습니다. 플로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까지 모두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는 오히려 일본에 역수출하고 있죠? 윌리엄 맥커시가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실제로 인텔, 엔비디아, 애플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한국 기업들입니다. 왜일까요?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납기 준수율 때문이에요. 김태훈이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H100 GPU의 고대역폭 메모리는 100% 한국산입니다.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규모가 커도 이 기술은 없죠. 리우 거팡이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래도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만든 AI 기술들이 세계적 수준이에요. AI 서비스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AI를 돌리는 하드웨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챗GPT도 못 돌려요.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보장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김태훈이 정말 압권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의 74%가 한국산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AI 학습, 모든 것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리우 거팡이 마지막 발악을 해봤어요. 중국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장신 메모리, SMIC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곧 한국을 넘어설 겁니다. 추격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차세대 메모리인 MRAM, FRAM 개발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거든요. 김태훈이 미래 기술 로드맵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2030년까지 뉴로모픽 칩, 양자 컴퓨터용 메모리까지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우리 현재 기술을 따라잡을 즈음에는 우리는 이미 10년 앞서 있을 거예요. 독일 지멘스 CTO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독일 인더스트리 4.0과 가장 호환성이 높은 기술이 한국 기술입니다. 정밀도, 효율성, 신뢰성 모든 면에서 독일 기준을 만족해요. 윌리엄 맥커시가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중국은 기술을 쫓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삼성의 파운드리, LG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기술 생태계의 기반이 되고 있거든요. 리우 거팡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중국이 자랑하던 제조업 규모도 결국 한국의 핵심 기술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드러난 거였거든요. 중국이 곧 따라잡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저희는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 리더십의 차이예요. 저는 이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21세기 경쟁은 양이 아니라 질의 싸움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적 경쟁에서는 한국이 이미 승부를 결정지어 놓았다는 것도요. 포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주최 측에서 깜짝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 핵심 기술 파트너십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올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조사한 글로벌 핵심 기술 파트너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화면에 결과가 나오는 순간 포럼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봤거든요. 1위 삼성전자, 2위 TSMC, 3위 하이닉스, 4위 LG화학, 5위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상위 5곳 중 한국 기업이 4곳을 차지했네요. 어머, 이거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상위 5곳 중 4곳이 한국 기업이라니. 리우 거팡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이 조사 기준이 뭡니까? 생산량으로 하면 중국 기업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생산량이 아니라 기술 신뢰도, 공급 안정성, 혁신 능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파트너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죠. 김태훈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시장이 답을 준 것 같군요. 세계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한다는 거죠. 윌리엄 맥커시가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실제로 미국 포춘 100대 기업 중 87곳이 한국 기업과 핵심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과는 31곳뿐이에요. 리우 거팡이 당황하며 반박했어요. 그건 미국의 정치적 편견 때문 아닙니까? 중국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편견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유럽은 어떤가요? 독일 DAX 30기업들의 파트너 선택을 보시죠. 화면에 독일 기업들의 파트너십 현황이 나왔어요. 독일 30대 기업 중 23곳이 한국 기업을 1순위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중국 기업을 선택한 곳은 4곳뿐이에요. 독일도 정치적 편견이 있나요? 독일 지멘스 CTO가 다시 한번 증언했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기술과 신뢰성만 보고 판단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혁신해요. 이게 파트너십의 기본이죠. 일본 도요타 임원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희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함께 미래의 모빌리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이토 히로시가 당황했어요. 같은 일본 기업인데 한국을 선택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일본 기업들도 훌륭한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기술적 우위와 생산 능력을 종합 고려한 결과입니다. 파나소닉도 좋지만 한국 기업들의 차세대의 기술이 더 앞서 있어요. 김태훈이 더욱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 15곳 중 13곳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테슬라, BMW, 포드, 볼보까지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리우 거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래도 세계는 결국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생산력 없이는 못 돌아갑니다. 14억 소비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14억 시장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이 열려 있나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다 막혀 있잖아요. 진정한 개방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럽연합 통상위원이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했어요. 중국 시장 진출 유럽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2.3%인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8.7%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시장일까요? 김태훈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중국은 시장을 미끼로 기술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시장을 확장합니다.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명확하죠. 윌리엄 맥커시가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결국 시장이 선택한 겁니다.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의 진짜 모습이죠. 포럼 진행자가 마지막 통계를 발표했어요. 올해 신규 기술 파트너십 체결 건수를 보면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2,847건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743건이었고요. 리우 거팡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숫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 나니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세계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협박이 아닌 협력을, 독점이 아닌 공유를, 폐쇄가 아닌 개방을 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건 작은 나라도 올바른 전략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어요. 세계는 이미 답을 내렸다는 걸 말이에요. 규모가 아니라 신뢰를, 양이 아니라 질을 선택한 거였죠. 포럼이 끝나갈 무렵
리우거팡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더라고요. 사이토 히로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김태훈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였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누구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포럼장이 조용해졌어요. 김태훈의 말투가 갑자기 무겁고 진지해졌거든요. 한국은 지난 70년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절망, 전쟁의 폐허, 군사독재의 암흑기까지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김태훈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포럼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진정한 강국은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일어서게 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윌리엄 맥커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같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도 희망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김태훈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는 중국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협박과 강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우거팡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어머,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강경하던 리우거팡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다니. 우리가 규모와 힘만 믿고 밀어붙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정작 중요한 건 신뢰와 협력이었는데 말이죠. 김태훈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권위주의 국가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럽연합 인권위원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국가의 진정한 힘은 다른 나라를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존경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사이토 히로시도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도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태훈이 마지막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지키고 동시에 세계와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포럼 진행자가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네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서 오늘 일을 정리해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거든요. 처음에 저는 중국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정부 지원도 엄청나니까요. 한국은 그냥 작은 경쟁자 정도로만 봤죠. 하지만 오늘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은 과거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고 한국은 미래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협박했지만 한국은 협력했어요. 중국은 독점하려 했지만 한국은 공유했어요. 중국은 닫으려 했지만 한국은 열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이미 선택을 마쳤더라고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기술 파트너십, 신뢰도 조사, 미래 투자 계획까지 모든 지표가 한국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태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한 발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뿐이었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신뢰를 쌓아갔어요. 반면 중국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었어요. 희토류로 협박하고 경제 보복을 일삼고 해외 반체제 인사까지 탄압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오늘 목격했습니다. 강대국의 몰락은 전쟁의 포성 속에서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도 외치지 않는 조용한 순간에 그들의 제삿날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여전히 큰 나라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큰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신뢰는 이미 떠났어요. 파트너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고요. 한국은 그 자리를 조용히 채워가고 있었어요. 작지만 신뢰받는 나라, 강하지만 겸손한 나라, 발전하지만 함께 발전하려는 나라로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저는 오늘 기사의 제목을 정했어요. 제삿날 다가오는 중국,
스스로 무너진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이에요. 중국이 무너진 날 한국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의 제삿날은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을 때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들은 스스로 문을 닫았을 뿐이었죠. 이제 세계는 새로운 리더를 찾고 있어요. 크기가 아니라 신뢰로, 힘이 아니라 지혜로 이끄는 그런 리더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